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치권이 굉장히 시끌시끌해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출석한다고 하죠? 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했는데요.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고 다른 당직자나 동료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법원 인근에는 지지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체크를 하겠지만 네. 일단 이 대표는 휠체어가 아니라 걸어서 들어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을 거라고 민주당은 전하고 있고요. 예.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일 늦은 밤 혹은 모레 새벽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심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정해졌습니까? 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예. 이 부장판사의 손에 사실상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걸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유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을 맡은 이래에 총 31명 가운데 1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15명에게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그동안 발부한 주요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최근에 보면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한 적 있고 한동훈 장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더 탐사 강진구 대표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혐의를 받았던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관련해 민간업자 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을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네, 뭐 예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발부가 될지 아닐지.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원서를 좀 작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민주당이 그 탄원서 모아서 제출한 모양이죠? 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았던 탄원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부터 지난 4일간 진행한 탄원 운동엔요. 전직 국회의장 4명 그리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중 161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재명 본인 그리고 단 6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가결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탄원에 참여한 거고요. 특히 민주당은 당원과 각지 지지자들 약 90만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때 그 직후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좀 갈수록 뭐랄까요? 메시지 톤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비판의 수위가. 네, 민주당이 특히 탄원서를 모았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오늘 쏟아냈는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탄원서 내용은 오직 이 대표 살리기를 위해 법치를 무시해달라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에는 민주도 법치도 국민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당내 개파 갈등이 뭐 점점 격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네, 지난주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지금 개파 간의 갈등이 계속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친명계는 지난주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은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설훈 의원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회의에서 검찰과 윤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가 기가 막히다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내일 혹 구속이 되더라도 이재명 체제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옥중 대표 체제, 옥중 공천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명계 의원들도 점점 공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가결표 색출은 민주주의를 탈선해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고요. 조홍천 의원은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비명계 박광훈 원내대표 사퇴에 이어서 오늘 사실상 유일한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도 물러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 사퇴하고 난 다음에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받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지금 원내대표 선출하겠다는 거죠. 내일 오후인가요? 2시에 의원총회 오후 열립니다. 2시. 네. 그러면 새 원내대표 그 출마자들은 네. 출사표는 몇 명에 던졌습니까? 네, 곽광훈 원내지도부 총사퇴 직후에 이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주말 포함해서 4일간 후보 접수를 받은 결과 예. 김민석, 남인순, 우원식, 홍익표 이렇게 4명만 등록을 해서 사실상 범친명계 4파전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출마에 변해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함께 지켜내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비명계 의원이 한 명도 출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좀 들끓는 당 안팎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숨고르기에 나선 거란 얘기도 있고 네. 또 이탈표가 39표 나왔었잖아요. 예. 당내 비명계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로 인해서 드러난 만큼 이 정도로는 당선이 쉽지 않다고 비명계 의원들이 판단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가 한창일 오후에 의원총회 열고 선출 절차 돌입할 예정입니다. 누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다 이제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유리하다. 이쪽 얘기 들으면 어느 그래요? 모임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이 갈 곳 잃은 비명계의 표심이 또 결국에는 좌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 추대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선수도 지금 그 우원식 의원이 제일 선수가 높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의원들인데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내일이면 나올 테니까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경계하는 메시지 또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 연설에 대한 반응을 내놨어요. 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윤미라는 개인 명의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개거품을 물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다면서 정치 문외한, 외교 백치의 히스테리적 망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초보적인 정치 지식도 국제관계 상식도 전혀 없는 괴뢰가 스스로 미국의 어용 나팔수 확성기로 나서서 무턱대고 악청을 돋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비꼬았는데요. 그 밖에도 윤 대통령에게 바보 등 여러 가지 비속어를 쏟아냈고요. 이웃나라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고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늘 보면 말이 이렇게 험악하다는 게 험해요. 예.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외교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고 입장냈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은 억지를 부리지 말고 참담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챙겨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도 없는 북한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항저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어요. 네.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정부 발표하고 조금 그 중국 정부 발표하고 온도차가 느껴져서 이게 어느 발언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지난 23일에 만났거든요. 네. 이 두 양측이 면담 후에 일단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덕수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 주석이 방한을 하면 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빈 방한 이후 처음인 만큼 기대가 좀 커졌었는데요. 한중 관계가 정상화된다라는 되는 거다. 의미가 사드 배치 있는 이후에. 거죠. 네. 네. 그런 기대가 좀 커졌는데 하지만 이 면담 후에 중국 측이 공개한 발표문에는 우리가 공들여서 얘기한 시 주석의 방한 그리고 부산 엑스포 지지 검토 우리가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등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양국이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세부 셈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인 건데요. 네. 뿐만 아니라 면담 이후에 중국 내부에서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후속 보도 또한 찾기 힘들었고 시 주석이 면담에서 방한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도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어서요. 시 주석이 정말 방한을 할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밝힌 것처럼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발언은 이거 외교적 그냥 수사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정부 발표 내용대로라면. 네. 근데 중국 정부는 이 정도면은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봐도 될 만큼 후속 보도가 없고 발표문조차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정말 시 주석이 본인의 말로 방한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른바 시황제라고도 불리는데 네. 발언 내용을 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뭔가 맞습니다. 좀 다르네요. 얘기가.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비하했던 뭐 목과 관련된 뭐 이런 발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네. 오늘 국방위에 서면 답변 냈는데 여기에서 2019년 태극기 집회였었죠. 여기서 이른바 문재인 모가지 발언과 관련해서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 더욱 확실히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통일부 장관 입장하고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부분 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신 후보자는 반드시 완전 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신 후보자가 제출한 일부 답변 또 과거 했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예. 우선 12.12는 나라를 구한 일, 5.16은 혁명이라며 군사 쿠데타 옹호했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신 후보자가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다만 그러면서도 5.16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발전한 혁명적 요소는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게요. 신 후보자가 2019년 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 한들 일제 시절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사과도 받고 돈도 다 받았다면서 과거사가 모두 해결된 듯이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신 후보자는 우리가 외세 침략이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즉각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른바 매국노 이완용의 일종의 매국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제국에 의해서 강제 점령을 당한 네.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 시절을 비교를 하면서 대한제국이 더 나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네, 대한제국 시절이 한들, 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땐 재산권도 없었고 인권도 없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제시대 때는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네, 기자간담회 오늘 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1948년 건국절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법 전문을 좀 읽어보시라 라면서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헌법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구한 역사라는 건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라면서 48년 건국한 게 유구한 역사는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 48년 건국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본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면서요. 네. 이승만 초대 내각은 단 한 번도 48년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이전 대통령을 더는 모욕하지 말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유인촌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유 후보자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에 배포한 홍보용 책자에 건국 60주년이라는 표현을 실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광복회의 항의로 결국에는 이 부분을 고치긴 했지만 한바탕 임시정부 법통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를 이 회장이 재소환하면서 유인촌 후보자에게 다음 달 5일 열리는 청문회에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달라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민주당 여성가족위 위원들이 사퇴 요구한 건데요. 김 후보자가 가짜뉴스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변명했지만 정작 본인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또 본인이 경영한 회사는 가짜뉴스의 양산소였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른바 주식꼼수 파킹 논란, 배임 혐의, 여러 가짜뉴스 양산 등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공직자 자질이 없다면서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김 후보자와 관련한 지금 주식 파킹, 백지 신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의혹이 계속 불거져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아서 의혹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즉 양평원 원장 재직 당시에 자신이 창업한 회사와 양평원 사이 수의계약을 맺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외압이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키트리를 운영하던 시절 김행 기자 이름으로 보도된 성차별적 기사가 여러 건 있었다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 시민 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계정으로 시민 기자의 기사들이 분산된 거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김영 후보자가 위키트리 부회장 지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위키트리 운영할 당시에 사실상 사주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식 파킹 논란도 그렇지만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때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인인척,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은 배우자의 친구한테 네. 좀 팔았다가 다시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 그 공은이 공동 창업자의 주식도 다 사들였다는 거고요. 네. 그럼 실질적인 사주인데 그 당시에 위키트리 운영할 때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가 수십 건에 달했다고요? 네, 가짜뉴스가 살인병기가 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척결을 거듭 강조해온 김 후보자가 정작 부회장직을 맡아온 위키트리 매체에서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62건, 2017년 이후에 이렇게 62건이나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 후보자가 회사로 복귀한 이후에는 그 건수가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조정 신청 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즉 허위보도 가짜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중이 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4년간 위키트리가 가장 많은 시정 권고를 받은 두 번째 언론사로 꼽히기도 했고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출근길에 오늘 기자들에게 네. 개방형 플랫폼으로 시민기자 제도를 운영한 매체의 특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척결 얘기하면서 가짜뉴스 네. 때문에 출근길 문답도 안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했던 언론사에서는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논쟁 계속 소송이 붙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이메일을 보낸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류희림 신임위원장을 포함해 내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돌린 건데요. 핵심 내용 전달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척결하시려는 가짜뉴스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면서 인터넷 언론사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이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새로 마련된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업무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아는 사람이 내부에 아무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류혜림 위원장은 지난달 임명된 이후에 가짜뉴스를 긴급 안건으로 신속 심의하라고 지시했고 또 인터넷 신문까지 심의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척결해야 할 가짜뉴스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이게 그렇게도 국가에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내부 직원이 답답함을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오늘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의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 의결 확정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정부가 청와대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가칭 청와대 재단을 설립한다고요? 네, 비영리 재단법인 청와대 재단을 문체부가 설립해서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업무를 위탁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개방됐지만 관람객 급감 또 관리 소홀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초에 자신만만했던 2천억 경제 효과가 어디로 간 거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과연 청와대 활용도를 높여 관람객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330원을 새롭게 투입한다고 합니다. 330억 원? 억 원, 네. 이것도 좀 적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자, 오늘 뉴스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오늘의 발견 코너에서 새 전자제품 대신에 기존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